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시잖아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60대 정미숙이 지갑 없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나간 직후 미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나도 이제 그만둬야 하나. 남편 병원비에 분점비까지 1억이 넘는데. 그런데 문 밖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하게 굳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가게 앞에 대형 트럭과 공사팀이 나타났습니다. 전면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비용은 회사 부담입니다. 도대체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경기도 분당구 낡은 골목길, 신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이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신축 건물들 사이 홀로 남은 오래된 상가. 건물, 그 1층에 한결보리밥이라는 정갈한 글씨가 보였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재개발되어 높은 아파트와 현대식 강가로 바뀌었지만 이 골목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깼습니다. 정미숙은 침대 옆 탁자를 더듬거리며 알람을 껐어요.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거든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다가 남편 강태수가 쓰던 베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일어나야지. 무심코 옆을 돌아보다가 미숙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잊고 말을 걸어버린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요즘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가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바지에 편한 티셔츠, 가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장 봐야 하고 나물도 더 무쳐야 하고 된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걷는 동안 미숙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갚지? 예린이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골목을 지나 가게 앞에 섰어요.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된장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였어요. 형광등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진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보리밥. 정식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10,000원이 넘는데 이 가격으로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릴 수가 없었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알치마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어요.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앙치마를 둘렀어요.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 쌀과 보리를 씻어 담았어요. 찬물에 여러 번 헹구며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남편 강태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을 주로 남편이 했었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눌어붙고 너무 약하면 설익어. 중불로 끓이다가 뜸 들릴 때 약불로 줄이는 게 포인트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스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냉장고에서 나물 재료를 꺼냈어요.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데친 시금치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어요. 콩나물도 삶아서 양념했습니다. 고사리와 도라지는 전날 불려둔 것을 꺼내 볶았어요. 하나하나 간을 맞추는 손길에 30년 내공이 묻어났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은은한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충분히 우려낸 후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 된장은 남편 어머니가 담근 거였어요. 7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된장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미수가. 잘 아껴 먹어.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된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마무리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6시가 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미숙은 가게 문 앞을 쓸고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7시가 되었어요. 그때 딸 예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혼자 다 하셨어요. 29살 예린은 회사 출근 전 매일 아침 가게에 들렀어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예린은 9시 출근이었지만 7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는데. 미숙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예린은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의 손등에 밴드가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엄마 손 또 베셨어요. 아, 이거 깍두기 썰다가 살짝 미숙이 손을 숨겼지만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요. 칼질하다 다치는 것도 그만큼 정신이 없다는 증거였어요. 엄마, 진짜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여기 전념할게요. 예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 안 나. 미숙이 말을 끊었어요.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는 그렇게 대화를 끊어버렸거든요. 엄마, 근데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번 달 말까지 갚으래. 미숙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드릴게요. 안 돼. 너 돈 모아야지. 결혼 자금도 있어야 하고. 엄마, 전 결혼 안 해도 돼요. 엄마 빚부터 갚아야죠.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회사가 지각하겠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퇴근하고 바로 올 테니까 저녁 장사 때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조심히 간. 예린이 나가고 미숙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가게가 갑자기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8시가 되어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벌써 아침 식사하러 온 단골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가 생긴 후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거기는 12,000원의 무한리필이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배달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들 배달로 시켜 먹는데 예린이 여러 번 권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분점 욕심내다가 실패했잖아. 이제는 작게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 8년 전 남편이 건강할 때였어요. 여보, 보리밥이 요즘 웰빙 트렌드잖아. 우리 분점 내볼까?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대박 날 거야. 남편의 제안에 미숙도 솔깃했었습니다. 분당 다른 지역에 분점을 냈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됐어요.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의 빚 3천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때의 실패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왔어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보리밥 하나요. 네, 할머니, 금방 준비할게요. 정성껏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보리밥 한 공기, 뜨끈한 된장찌개, 나물 5가지, 김치와 깍두기. 할머니가 한 숟가락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 다른 데는 나물에서 인공 조미료 맛이 나는데 여기는 깔끔해. 그 말 한마디가 미숙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더 들었어요. 그래도 테이블 8개 중에서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웨이팅까지 생기던 시간인데요.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숙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간 봉투를 발견했어요. 은행 독촉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대출 연체 경고, 이번 달 말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1억 3천만 원, 남편 병원비로 7천만 원, 예전 분점 실패로 3천만 원, 가게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장사로는 이자 내기도 벅찼어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남짓한데 거기서 식자재비, 월세, 공과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가게 개업 25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살리려고 빚을 졌는데 결국 못 살렸잖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게도 이제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어요. 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췌장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주세요. 제발요. 미숙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비급여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건강보험 안 되는 비싼 치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미숙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가게는 걱정 마. 예린이 잘 키워. 미안해. 먼저 가서. 그렇게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후 햇살이 식당 안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미숙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남편 앞치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당신이 평생 지킨 가게를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눈물이 앞치마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좀 나을까 희망 없는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12명 8,000원씩 계산하면 96,000원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것으로는 하루 식자재비도 안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평범한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원단으로 만든 맞춤 양복 같았어요. 은발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한 분이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답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중후했습니다. 어디 앉으시겠어요? 저쪽 창가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안쪽 창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2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숙이 할아버지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보리밥,
정식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보리밥 정식 주세요. 한 그릇 드릴까요? 미숙이 확인차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두 그릇 부탁합니다. 네, 두 분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숙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다서 말았어요. 아니, 혼자입니다. 미숙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혼자인데 두 그릇이라니. 할아버지는 옆자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수저를 꺼내 놓기 시작했어요. 빈 의자 앞 테이블에 수저를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물컵도 가져와 빈자리 앞에 놓았어요.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이 아내 3주기라서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옆자리는 아내 자리입니다. 아내가 생전에 보리밥을 참 좋아했거든요. 어디를 가도 보리밥만 있으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미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미숙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신도 3년 전 남편을 잃었거든요. 똑같이 3년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며 미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보리밥 두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나물도 예쁘게 담고 된장찌개도 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신선한 것으로 골라 담았어요. 상을 2개 차려서 조심스럽게 내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숙은 한 상은 할아버지 앞에, 다른 한 상은 빈 의자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의자 앞상을 보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보리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미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분도 나처럼 혼자 남으셨구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자신도 남편 제사 때면 혼자 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대화하듯 밥을 먹었거든요. 여보, 오늘 반찬 맛있지? 당신이 좋아하던 고사리 볶음이야. 그렇게 혼잣말하며 먹던 밥의 짠맛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사를 하셨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빈 의자를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마치 정말 아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요. 30분쯤 지나서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장님, 네, 손님, 미숙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미숙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더니 바지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물었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일은 처음인데 할아버지가 몹시 난처해 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미숙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다녀올까요? 집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미숙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시잖아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보냈거든요. 미숙이 조용히 고백했어요. 그러셨습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아내분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나서려다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미숙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조금 굽었지만 품위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테이블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빈 그릇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설거지를 하며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나도 이제 그만둬야 하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병원비에 분점비까지 1억이 넘는데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야.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라고 했어. 어떡하지?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정말 한계야.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몰랐어요. 가게 밖에서 누군가 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려. 할아버지 윤석주는 가게를 나와 열쇠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미숙의 절박한 혼잣말이었습니다. 윤석주는 가게 문 옆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남편 병원비, 1억이 넘는 빚, 이번 달 말까지 상환, 법적 조치, 그 모든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석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접해준 그 사장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자신처럼 배우자를 잃은 아픔도 있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윤석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박 소장.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분당으로 내려올 수 있나?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네. 내가 위치 보낼 테니까 지금 바로 오게.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윤석주는 전화를 끊고 가게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결보리밥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장인이야. 저런 분이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윤석주는 다짐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천천히 걸어가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설계팀장인가? 나야. 네, 회장님. 오늘 밤 급하게 일할 수 있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설명하겠네. 잘 듣게. 윤석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가게 안에서 미숙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눈물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요. 석양이 가게 안으로 붉게 물들어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적의 시작도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어요. 밤 9시 마지막 저녁 손님이 나갔습니다. 미숙은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저녁에는 손님이 더 적었습니다. 5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매출을 계산해 보니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식자재비와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엄마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예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온 모습이었어요. 왔구나. 오늘 야근 안 했어.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예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마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미숙이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예린은 엄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뭘. 미숙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엄마 눈 보면 알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예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미숙이 손을 빼려 했지만 예린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또 연락 왔죠.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엄마,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예린이 엄마를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앉아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야 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무슨 얘기?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문 닫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예린아, 그 얘기 또 하려고 미숙이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 제발 들어보세요. 예린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 보기 힘들어요. 손님도 없고 빚은 많고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괜찮아. 아직 할 만해.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손은 베이고 몸은 망가지고 예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떡하는데요? 쓰러지지 않아. 나 튼튼해. 엄마 이번 달 병원비 청구서 봤어요. 고혈압 약에 무릎 주사까지 맞으시면서 무슨 예린이 울먹였습니다. 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예린이 병원비까지 확인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일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예린이 간청했습니다. 안 돼.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 안 나. 우리 딸 이제 떳떳한 직장인이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건 알지만 너 인생은 내 거야. 이 가게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 인생은요?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아요.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엄마 짐이 아니잖아요. 아빠 병원비는 엄마 빚이 아니에요. 아빠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진 빚이야. 내가 갚아야지.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해요.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만 있으라고요.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린아, 미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발요. 저도 아빠 딸이에요. 아빠가 평생 지킨 가게 저도 지키고 싶어요. 예린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사 그만두면 제가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라도 할게요. 뭐라도 할게요. 안 돼. 그렇게는 못 살아.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왜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해요. 그만하자.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킨 가게를 내가 어떻게 접어. 내가 어떻게 목이 메었어요. 엄마. 예린이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어떡해요. 저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요. 예린이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쓰러져.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미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제 집 가. 늦었어.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정리 더 하고 갈게. 엄마 괜찮아. 어서 가. 미숙이 예린을 밀어냈습니다. 예린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가. 예린이 나가고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정리해야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알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미숙은 그 알치마를 내려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 살리지도 못하고.
가게도 못 지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사장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던 그날,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던 날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항암 치료실 복도에 앉아있던 날도 떠올랐어요. 링거를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남편 손을 잡고 울던 날들. 미수가 미안해. 내가 아프는 바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돈은 또 벌면 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대출을 받고 또 받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미수가 나 이제 힘들 것 같아. 마지막 날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아니까. 남편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빚만 잔뜩 남기고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가게는 걱정 마. 예린이 잘 키워. 우리 딸 착하잖아. 여보, 제발 사랑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미숙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어요. 여보, 나도 이제 한계야. 앞치마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어요. 알치마를 다시 걸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잔부를 꺼냈어요.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원금 1억 3천만 원, 이번 달 이자 400만 원, 밀린 전기세 15만 원, 수도세 8만 원, 식자재비 200만 원, 딸 예린이가 보탠 돈 100만 원, 그렇게 간신히 한 달을 버텨왔어요. 다음 달 예정표를 받습니다. 월세 300만 원, 이자 400만 원, 최소한 7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요즘 장사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장부를 덮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내일 생각하자 일어나서 불을 끄려는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남편의 공구함이었어요. 남편이 가게 수리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공구함을 열어봤어요. 낡은 망치와 드라이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가게 오픈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숙과 태수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결보리밥 오픈합니다라는 현수막 앞에서요. 우리 잘해보자, 여보.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응, 우리 꼭 성공하자.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지키지 못했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 가게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좀 나을까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려. 기적이 시작될 거라는 거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젯밤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찬물로 눈을 여러 번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을 꺼내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일하려면 먹어야 했어요. 5시 40분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쿵, 무슨 소리일까 싶어 걸음을 빨리 했어요. 가게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미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습니다. 헬멧을 쓴 인부들이 가게 앞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숙이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인부들이 가게 외벽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 가게예요. 왜 멋대로 부수고 있어요? 미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당장 멈추세요. 미숙이 가게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모습이었어요. 이쪽이 전미숙 사장님이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동원건설 현장 소장 박준혁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동원건설이요? 미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네, 오늘부터 이곳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의뢰했다는 거예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장님께서 의뢰하신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누가요? 어제 이곳에 다녀가신 분 계시죠? 보리밥 2그릇 드시고 가신. 네, 계셨는데.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저희 윤석주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요?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제 그 품이 있던 할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이었다니 동원건설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가게를? 미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젯밤 회장님께서 긴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박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지금 당장 분당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박준혁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갔죠. 회장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그래서요. 미숙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곳 가게를 전면 리모델링하라고요.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리모델링 비용을 미숙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미숙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으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장님은 진짜 장인이다. 그런 분이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혁의 말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박준혁이 이어갔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준혁이 급히 부축했어요. 저를 위해서.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어젯밤 내내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젯밤 내내요. 네, 설계팀을 긴급 소집하셔서 새벽까지 설계도를 만드셨어요. 박준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정말 세밀하게 그려진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완성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고 승인하셨어요. 하룻밤 만에요. 네, 회장님 지시가 워낙 급하셔서요. 설계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미숙은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방 배치도, 홀 인테리어, 전기 배선도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목이 메었습니다. 공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박준혁이 계속 설명했어요. 일주일 만에 가능해요. 네,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빨리 재오픈하실 수 있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장사는 어떻게 하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휴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기간 보상도 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보상까지요. 네, 휴업 기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부들이 당황해서 지켜봤어요. 박준혁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아니 회장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충분히요. 어제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함이 회장님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예린아, 미숙이 딸을 봤습니다. 엄마, 왜 울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 엄마를 부축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트럭과 인부들, 그리고 공사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동원건설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이 예린에게도 명함을 건넸어요. 동원건설이요? 왜 여기? 이곳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혁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이요? 우리가 의뢰한 적 없는데. 예린이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잖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요. 그분이 동원건설 회장님이셨어. 어젯밤 내내 이 일을 준비하셨대. 네, 뭐라고요? 예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비용 회사에서 부담하신대. 일주일 안에 다 고쳐주신다고 미숙이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예린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 기적이야. 정말 기적. 모녀가 얼싸안고 울었어요. 박준혁과 인부들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됐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새로운 가게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인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반입했어요. 미숙과 예린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꿈 아니죠? 예린이 엄마 팔을 꼬집었어요. 아야, 꿈 아니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응, 진짜 기적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사 첫째 날 미숙과 예리는 가게 앞에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인부들이 낡은 타일을 떼어내고 벽지를 뜯어냈어요. 30년 묵은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배관이 많이 낡았네요. 한 인부가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최소 25년은 된 것 같아요.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럼 전부 교체해야겠네요. 네, 이참에 다 새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자신도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예린이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아침부터 가게에 나와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주방 바닥을 드러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습기가 많이 찼어요. 인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고 방수 처리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준혁이 지시했어요.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게가 얼마나 낡았는지를요. 엄마 여기서 계속 일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미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미숙도 작업복을 빌려 입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준혁이 만류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가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집기들을 밖으로 옮기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예린도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쓰시던 거 아니에요. 예린이 오래된 주걱을 발견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매일 쓰던 거야. 미숙이 주걱을 받아들었어요. 손때 묻은 나무 주걱이었습니다. 이건 버리지 말고 간직해야겠다.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준혁이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인부들이랑 같이 드시죠. 제가 어떻게 같이, 저희가 사장님 가게 고치는 거잖아요. 같이 일했으니 같이 먹어야죠.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부들과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장님, 재오픈하시면 저희 매일 올게요. 젊은 인부가 말했습니다. 보리밥 진짜 먹고 싶어요. 다른 인부도 거들었어요. 그럼 재오픈 날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미숙이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인부들이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넷째 날 새로운 주방 기기들이 들어왔어요. 최신식 가스레인지와 대형 냉장고였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미숙이 감탄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선정하셨어요.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도구로 일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안이 넓고 깨끗했어요. 이제 재료 보관 걱정 없겠네요. 예린이 기뻐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설치했어요. 불 조절이 정밀하게 되어 요리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설치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날 바닥 타일을 새로 깔았어요. 미끄럽지 않고 청소하기도 편한 타일입니다. 박준혁이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이 선택했어요. 하루 종일 타일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닥이 말끔하게 깔려 있었어요. 와, 완전 새 가게 같아요. 예린이 감탄했습니다. 벽도 새로 도배했어요. 밝은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훨씬 환해 보이네요. 미숙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조명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LED 조명이라 전기료도 아끼고 밝기도 좋습니다. 전기 기사가 설명했어요. 여섯째 날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사장님, 여기 간판도 새로 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간판이요? 네,
낡은 간판 떼어내고 새로 제작하면 어떨까요? 한결보리밥. 이 이름은 그대로 쓰고 싶어요. 당연하죠. 글씨체만 새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오후에 간판 업체가 와서 측정을 했어요. 내일 새벽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업체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세월이 말끔히 지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서서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새로운 주방, 깨끗한 홀, 반짝이는 바닥,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내려보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걱정 이제 안 해도 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곱째 날 아침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한결보리밥이라는 글씨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정말 예쁘다. 예린이 감탄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모녀가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박준혁과 인부들도 함께 찍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네요. 박준혁이 뿌듯해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더 보람 있었어요. 인부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내일 재오픈이시죠? 네, 새벽부터 준비하려고요. 저희 꼭 올게요. 첫 손님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날 재오픈 날 미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이 새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새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좋아.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새솥에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났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9시가 되어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박준혁과 인부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첫 손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넓은 테이블에 7명이 앉았어요. 보리밥 정식 7그릇 나갑니다. 미숙이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젊은 인부가 감탄했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인부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정말 깊어요. 나물도 신선하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요. 깔끔해졌다. 보리밥 한 그릇 주세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전에도 맛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더 깊은 맛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손님도 동의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료도 방법도 똑같은데 맛이 다르다니.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윤석주 회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정말 아름답게 변했네요. 윤석주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깊게 절했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목이 메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석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윤석주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미숙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들여 보리밥 정식을 차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윤석주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더 따뜻한 느낌이랄까. 윤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셨나 봅니다. 마음이요. 희망이 생기면 음식도 달라지거든요. 제 아내도 그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윤석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음식에 녹아든 거였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윤석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데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먼저 따뜻함을 주셨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진짜 기적은 사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는 그냥 환경만 바꿔드렸을 뿐이에요. 윤석주의 말에 미숙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한결보리밥은 분당에서 가장 유명한 보리밥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예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전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잘해보자. 모녀는 행복하게 일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윤석주 회장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자주 못 올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윤석주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나중에 혼자 계실 때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윤석주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어요. 미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장님께 처음 이 가게에 온 날이 제 아내 3주기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보내고 말았죠. 그날 사장님의 따뜻함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사장님의 절박한 혼잣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혼자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건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장님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듯이 이제 사장님의 음식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행복하세요. 윤석주 올림.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10시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친 표정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죄송한데 아직 장사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미숙이 밝게 맞았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따뜻한 거 먹고 싶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리밥 정식 드릴게요. 마음 따뜻해지는 걸로요. 미숙이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청년이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힘들 때 언제든 오세요.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나간 후 미숙은 깨달았어요. 이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거구나. 이제 제 차례네요. 가게 불을 끄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걸 미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